서론, 애쓸수록 병드는 몸의 역설. 열심히 챙기는데 몸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 헬스장에 차가운 쇳덩어리를 들어올리며 땀을 흘리고 책상 위에는 값비싼 영양제를 챙겨두고 칼로리와 식단을 꼼꼼히 계산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쓰는데 왜 우리의 몸은 자꾸만 무기력하고 마음은 더 쉽게 방전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건강마저도 현대사회가 강요하는 또 하나의 성과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계획과 강도 높은 운동만이 답이라고 믿으면서 정작 일상에서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는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몸은 마지막까지 참는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몸은 마지막까지 참습니다. 조금씩 보내는 신호를 무시당하면서도 조금씩 쌓이는 피로를 견디면서도 오랫동안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비로소 통증이라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바로 정비소에 갑니다. 그런데 정작 평생 단 하나뿐인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목이 뻣뻣해도 자고 나서도 피곤해도 숨이 얕아져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겠지. 나중에 운동하면 되겠지. 일상 안에 숨은 진짜 처방.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운동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탁에서, 의자 위에서, 계단 앞에서, 잠들기 직전의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과학은 이 지점에서 예상 밖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몸을 살리는 진짜 열쇠는 굳은 결심으로 찾아가는 그 운동장 안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일상, 그 사소하고 평범한 반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일부, 왜 몸을 잃고서야 몸을 생각하는가? 미래의 나를 타인처럼 대하는 인간. 심리학자 할 허시필드는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을 거의 타인처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fMRI, 뇌스캔 연구에서 현재의 자신을 생각할 때와 10년 후의 자신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달랐습니다. 10년 후의 나를 생각할 때는 낯선 타인을 떠올릴 때와 비슷한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자신에게 비용을 떠넘깁니다. 오늘의 야식은 미래의 내가 감당할 것이고 오늘의 운동 부족도 미래의 내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결국 지금의 나입니다. 어쩌면 건강이란 몸을 사랑하는 문제 이전에 미래의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오늘을 기억한다. 몸은 오늘의 수면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자세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식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축적합니다. 마치 은행 계좌처럼 오늘 입금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건강은 어느 날 획득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행동이 반복될 때 만들어지는 삶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정작 몸이 원치 않는 것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콘크리트 숲, 석기시대의 몸. 진화생물학자 데니얼 리버먼은 인간의 몸을 석기시대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여전히 수렵채집인의 시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걷기를 기대합니다. 몸은 햇빛을 기대합니다. 몸은 하루 종일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9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몸 입장에서 이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환경입니다. 몸이 병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몸은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몸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2부, 보이지 않는 적, 소리 없이 몸을 갉아먹는 것들. 새로운 흡연 앉아있는 것.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자 제임스 레빈이 촉발시킨 논의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 당뇨, 암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연구들이 이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나머지 시간을 앉아서 보내면 그 위험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하고 나머지 14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그 1시간이 나머지 시간의 해악을 상쇄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연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레비는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니트, 즉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헬스장 운동 외에 일상생활에서 소비되는 모든 에너지를 말합니다. 계단 오르기, 서있기, 걷기, 집안일 하기 같은 소소한 움직임입니다. 날씬하고 활기찬 사람들은 하루에 무의식적으로 350칼로리 이상을 니트로 더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약 18kg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에서 더 많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쌓이는 스트레스, 몸이 무너지는 임계점.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위협이 닥치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심장은 거칠게 뛰며 근육은 긴장으로 팽팽해집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몸의 긴박한 준비입니다. 문제는 그 위기가 끝난 뒤에도 이 반응이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마감 압박, 인간관계의 긴장, 반복되는 불안. 현대인의 위협은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맹수가 아닙니다. 형체도 없이 하루 종일 내면을 짓누르는 자욱한 안개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소되지 못한 긴장의 찌꺼기들이 매일 밤낮으로 우리 안에 축적됩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는 이 상태를 알로스타틱 부하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니라 해소되지 않은 자극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이 부하가 임계치를 넘으면 수면이 무너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은 곳곳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곳저곳 아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부하가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가혹한 임계점을 2000년 전 거대한 제국의 무게 속에서 온몸으로 버텨낸 이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본래 몸이 유약했던 그는 평생 만성 위장장애와 흉통을 안고 살면서 전쟁과 역병과 제국의 정무라는 극한의 압박을 동시에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거창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 홀로 앉아 오늘 마주칠 어려움을 미리 떠올리며 내면의 반응을 조용히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매일 정돈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성찰의 기록이 오늘날 명상록으로 전해집니다. 황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자극이 몸에 남기는 부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알로스타틱 부하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더하는 것은 몸의 입장에서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불이 붙은 집에 기름을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 후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와 허기는 게으름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몸이 더 이상의 소모를 거부하며 보내는 가장 정당한 방어 신호입니다. 소리 없는 불꽃, 만성염증.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진짜 주범은 형체도 없이 찾아오는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칼에 베었을 때처럼 부어오르는 급성염증과 다릅니다. 통증이라는 경고음도 울리지 않은 채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천천히 끈질기게 세포를 갉아먹는 소리 없는 불꽃과 같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이 치명적인 불꽃을 피워올리는 것이 거대한 독극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의외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급하게 삼킨 차가운 음식, 잠들기 직전까지 뇌를 자극했던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 덩어리들. 이 사소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파편들이 모여 면역계통을 교란하고 끝내 만성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녹이 되어 몸의 가장 깊은 곳부터 천천히 부식시킵니다. 주말의 운동이 아무리 성실해도 매일의 일상에서 이 미세한 불씨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면 몸은 결국 소리 없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안개처럼 잠식하는 만성염증과 알로스타틱 부하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현대의 과학은 그 해답을 헬스장의 거친 기구가 아닌 우리 몸속에 본래 설계되어 있던 경이로운 시스템에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3부 과학이 밝힌 사소한 것들의 놀라운 힘. 일주기 리듬, 몸의 가장 강력한 설계. 살크 연구소의 인도 태생, 생물학자 사친 판다는 일주기 리듬 연구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른 시간에 먹고 일찍 식사를 마치는 사람과 저녁 늦게까지 먹는 사람의 혈당, 인슐린, 지방 대사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인데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이른 시간에 자연광을 받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몸의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을 조율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 수면, 호르몬 분비, 소화, 면역 기능은 물론 잠든 사이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는 과정 전체를 관장합니다. 그런데 몸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쉬게 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학은 다소 역설적인 또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호르메시스, 작은 자극이 몸을 강하게 만든다. 생물학에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적은 양의 스트레스나 자극이 오히려 몸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육 섬유를 약간 손상시키면 몸은 그것을 더 강하게 수리합니다. 신경과학자 마크 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도전 없이 보호만 받은 뇌는 약해진다. 간헐적 단식, 유산소 운동, 지적 도전 같은 적절한 스트레스는 뇌를 더 강하게 만드는 신경성장인자를 증가시킵니다. 편안함이 반드시 건강을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불편함이 오히려 몸을 강하게 만듭니다. 글림프 시스템, 밤이 몸을 치유한다. 수면에 관한 의학계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뇌의 노폐물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들 때 뇌세포의 간격은 넓어지고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낮 동안 치열하게 고뇌하며 뇌 깊은 곳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밤의 청소부입니다. 이 경이로운 뇌의 청소 작업은 깨어있을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고 근육을 키워도 밤에 휴식이 무너지면 뇌 속에는 매일 침전물이 쌓여 서서히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스마트폰의 푸른 빛을 끄고 방안을 어둡게 만드는 행위는 단순히 잠을 청하는 것을 넘어 내 몸과 뇌에게 이제 스스로를 고쳐도 된다고 허락하는 일입니다. 이 사소한 밤의 의식이 글림프 시스템을 깨우고 몸속 만성 염증을 잠재우는 가장 깊은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이 곧 면역이다. 로버트 사폴스키는 저서 왜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룩말은 사자에게 쫓길 때만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난다. 위기가 지나면 평온하다. 인간은 과거의 사자를 곱씹고 아직 오지 않은 사자를 두려워하느라 늘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 현대 정신신경면역학은 만성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촉진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대로 긍정적 관계, 목적의식, 감사의 마음은 면역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삶의 의미와 안전함을 느끼고 타인과 진심으로 연결될 때 면역세포는 실질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격조 높은 태도가 곧 몸을 치유하는 가장 정교한 생물학적 처방전인 셈입니다. 현대 정신신경면역학이 밝혀낸 이 놀라운 신체와 마음의 연결망을 흥미롭게도 수천 년 전 인류의 위대한 현자들은 이미 직관적으로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시대와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이 가리킨 방향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사부 시대를 건너 다다른 같은 답. 히포크라테스, 걷기는 최고의 약. 고대 그리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25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약이다. 그리고 음식을 당신의 약으로 삼고 약을 당신의 음식으로 삼아라. 음식 자체가 곧 약이 될 수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질병 예방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과학적 근거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가 관찰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매일 걷고 음식을 약으로 여기며 먹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 2500년이 지난 지금 현대과학은 이것을 정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이 걸었던 이유.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이온 학원에서 걸으면서
강의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파를 소유학파라고 합니다. 걸으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진화론을 발견한 찰스 다윈도 매일 샌드워크라고 이름 붙인 길을 규칙적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통찰들 중 많은 것이 이 산책길에서 나왔습니다. 위대한 지성들이 공통으로 실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걷기였습니다. 단지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뇌와 몸 모두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선약수, 몸을 물처럼 대한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의를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게으름의 철학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억지스러운 힘 대신 순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노자는 또 상선약수를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틈이 있으면 스며들며 억지로 흐르지 않아도 결국 바위를 뚫습니다.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2500년 전의 이 지혜는 오늘 우리의 몸에도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몸을 정복해야 할 대상처럼 거칠게 다루곤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강제는 반드시 몸의 저항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작심삼일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처럼 몸을 대한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후에 짧은 산책 같은 것입니다. 물이 땅에 스며들 듯 작은 움직임은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됩니다. 노자가 말한 물의 지혜는 결국 이것입니다. 몸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래도록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절도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조선의 의성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양생, 즉 생명을 돌보는 것에 대해 깊이 다루었습니다. 허준이 말하는 건강의 핵심은 절도입니다. 여기서 절도란 행동이나 생활을 정도에 알맞게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 것도 절도, 자는 것도 절도, 움직이는 것도 절도. 더하거나 모자라지 않게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동의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낫다. 몸을 고치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근본이다. 치료보다 예방, 약보다 생활습관. 이것이 허준이 400년 전에 이미 강조한 것입니다. 손사막, 작게 자주 움직여라. 중국 당나라의 의사 손사막은 야광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동아시아 의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101세까지 살았습니다. 손사막은 의학서 천금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늘 작게 움직이면 음식이 소화되고 혈맥이 통한다. 병은 게으름에서 온다. 여기서 늘 작게 움직인다는 것은 일상에서 부지런히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말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음식으로 다스리고 음식이 듣지 않으면 그때 약을 써라. 손사막의 101년 인생은 그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것들이 그가 살아낸 건강의 방식이었습니다. 퇴계의 경, 매 순간 온전히 있는 것. 조선의 위대한 학자 퇴계 이황은 평생 유약한 몸을 이끌고도 깊은 학문적 성취와 내면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경이라는 단 한 글자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퇴계가 말한 경이란 거창하거나 엄숙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일무적, 즉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게 하는 상태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맛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다음 할 말을 생각하는 대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밥 한 끼, 대화 한 번, 걸음 한 걸음에 온전히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태도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 500년 전의 철학이 왜 만성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처방인지를 증명합니다. 마음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흩어지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머무를 때 뇌의 편도체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신체를 치유하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정약용, 작은 반복이 나를 만든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수십 권의 책을 집필한 힘도 학문적 깊이도 결국은 하루하루의 반복에서 나왔습니다.
하루의 공부, 하루의 기록, 하루의 성찰. 그는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라고 보았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현대 뇌과학도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뇌는 극적인 변화보다 반복되는 행동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수백 년 전 실학자의 통찰과 현대 뇌과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법정스님, 덜어낼 때 회복된다. 법정스님은 무소유를 말했습니다. 삶에 불필요하게 달라붙은 것들을 덜어내는 것. 흥미롭게도 현대인의 건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병드는 경우보다 너무 과해서 지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자극, 너무 많은 음식, 너무 많은 계획. 건강은 무엇을 더 추가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비워낼 것인가의 선언입니다.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내 안의 부하를 줄이는 가장 우아한 방법은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야식, 헛된 걱정, 미련한 과로. 삶이 가벼워질수록 몸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동서양의 거인들이 남긴 지혜는 이제 우리에게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나를 살리는 변화는 거창한 투쟁이 아니라 작고 부드럽게 일상에 스며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부, 작을수록 깊이 스며든다. 마이크로 루틴, 부드럽게 스며드는 변화. 우리가 매번 새해 결심을 실패하는 것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기저액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며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2시간씩 고강도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뇌는 비상경보를 울리며 무기력이라는 방어벽을 세웁니다. 따라서 몸을 살리는 진짜 변화는 마이크로 루틴, 즉 아주 작고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가벼운 습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1시간에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깊은 호흡을 3번 들이쉬는 것. 이 사소한 행동들은 뇌의 방어벽을 자극하지 않고 미끄러지듯 살며시 통과합니다. 사소한 반복이 쌓여 나중에는 의지력을 전혀 쓰지 않고도 몸을 치유하는 자동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건강은 결심보다 환경 설계.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를 비롯한 행동과학자들은 인간이 생각보다 훨씬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앞에 과자가 있으면 먹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타고, 소파가 있으면 눕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각보다 주변 환경에 쉽게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운동을 결심하는 것보다 운동화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 물을 많이 마셔야겠다고 다짐하는 것보다 책상 위에 물병을 두는 것. 계속 앉아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1시간마다 일어나도록 알람을 설정하는 것. 이런 작은 구조가 의외로 삶을 크게 바꿉니다. 건강은 결심보다 설계에 가깝습니다. 과학이 일관되게 권하는 것. 과학이 가장 일관되게 지지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혈당, 혈압,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30분 안에 자연광을 받으면 일주기 리듬이 설정됩니다. 이 하나가 하루 전체의 호르몬 균형과 수면의 질을 함께 바꿉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는 것입니다.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이 대사 건강을 개선합니다. 매일 걷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주 5일의 걷기가 당뇨 예방의 약물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화면을 끄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바꿔도 뇌의 노폐물 정화 체계인 글림프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지행, 시 어족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건강이라는 천리길도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결론, 몸은 당신이 살아온 삶의 기록. 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몸은 삶이 남긴 기록입니다. 어떻게 먹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쉬었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는지. 몸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평생에 걸쳐 남긴 아침의 성찰이 그러했고, 퇴계 이황이 평생을 지켜온 경의 태도가 그랬으며, 매일 밤 우리 뇌 속을 흐르는 뇌척수에게 잔잔한 파도가 그러합니다. 허준이 절도라 부르고, 손사막이 작은 움직임이라 부르고,
히포크라테스가 걷기라 부른 것들. 이것들은 시대도 언어도 달랐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운동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맞이하는 일상을 얼마나 다정하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오늘의 결. 첫째,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한 신호들이 쌓인 끝에 비로소 통증이라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이미 지친 몸에 고강도 운동을 더하는 것은 건강관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알로스타틱 부하와 만성염증이 쌓인 몸에게 필요한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니트가 헬스장 운동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이는 것이 특정 시간의 집중 운동보다 몸에 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수면은 가장 강력한 무료 건강 습관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뇌를 씻어내는 이 시간이 때로 모든 운동보다 강력합니다. 다섯째, 뇌는 급격한 변화를 거부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뇌의 경고장치를 우회하는 작고 부드러운 마이크로 루틴입니다. 여섯째, 건강은 결심보다 설계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은 의지를 가지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일곱째, 건강은 운동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몸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몸은 당신 편입니다. 몸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몸은 마지막까지 우리 편에 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들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일어나는 것. 오늘 조금 더 일찍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오늘 음식을 조금 더 천천히 씹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몸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몸은 당신이 반복한 삶을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사소한 선택이 고요하게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일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만 삶은 여전히 묻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흔들립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흐르고 삶은 그 자리에 흔적을 새깁니다. 우리는 그 흐름 위를 지나며 저마다의 결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 당신은 그 마음 하나로 이미 충분합니다. 한번 들은 지혜는 스쳐 지나가지만 다시 들을수록 생각이 되고 마침내 삶이 됩니다. 이해는 선택을 바꾸고 선택은 삶을 깊게 만듭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리고 거듭 들어보십시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삶의 결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